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2시간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흑체 복사하고 광전 효과를 봤었고요. 거기 그 두 가지 실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빛이라는 거가 어떤 양자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포톤이라고 하는 어떤 에너지 덩어리들의 합으로 되어 그런 것들이 집합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봤었고요. 그게 바로 이제 포톤이라는 거니까 그 빛이라고 하는 거가 순수한 파동이 아니라 입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증거로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가지고 이제 몇 가지 더 추가적인 실험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엑스레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렌트겐이 그 엑스레이는 이제 파장이 0.1에서 배영수종 정도 되는 그 정도 빛인데, 그런 엑스레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 인체의 그 뼈와 같은 그런 단단한 이제 우리가 물체를 이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게 되었죠. 그죠? 이제 그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았었고요. 이제 최근에는 우리 재료공학에서는 특히 이제 어떤 물질의 어떤 원자들의 구조, 결정이 어떻게 되었나, 격자 상수가 어떻게 되나, 원자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엑스레이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엑스레이가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느냐를 갖다가 이제 보면은요. 자, 우리가 앞에서 광전효과 실험할 때 썼던 그런 베큐움 튜브를 사용을 합니다. 베큐움 튜브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어떤 일렉트론의 소스가 되는 이제 어떤 금속이 있는데, 그 광전효과에서는 내가 바깥에서 외부에서 빛을 쪼여가지고 이제 그 빛의 그 포톤의 에너지를 가지고서 전자를 밖으로 끌어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가 않고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전류를 가해서요. 전류를 가하고, 그럼 이게 이제 굉장히 얇은 필라멘트인데, 그러면은 마치 여러분 백열전구처럼 그렇게 얘가 이제 달궈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빛이 또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일부의 전자가 그 충분한 열 에너지를 가지고서 그 이람수, 그러니까 수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그 정도의 그 이람수를 뛰어넘는 열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일부가 밖으로 이렇게 뛰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뛰어나오게 되고, 그러면 뛰어나오는데, 그럼 앞에서 우리가 이제 광전효과 때처럼 이 반대쪽에다 플러스 전압을 걸어서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가속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쭉 가속을 시키는데요. 그 열전자를 방출을 시켜서 가속을 시키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차이점은 뭐냐면, 그때 광전효과에 비해서는 훨씬 더 큰 전압을 겁니다. 수천 볼트에서 수만 볼트 정도의 그 정도의 높은 전압을 걸게 되고요. 이제 그런 전압을 걸면 얘가 엄청난 속도로 이제 가속이 되겠죠. 이제 가속이 되다가 이쪽 끝에다가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이제 무거운 어떤 물체를 갖다 금속 같은 건 G 넘버, 아토믹 넘버가 큰 그런 금속을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몰리브데늄 이런 건데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자가 와서 꽝 하고 부딪힙니다. 꽝 하고 부딪히고, 그럼 얘가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감속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그 과정을 한번 좀 보면은, 그 전자가 이렇게 쭉 들어와서요. 쭉 들어오는데, 이제 원자를 지나가는데,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 구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들어오는 전자의 그 에너지가 워낙에 이제 이렇게 그냥 빠르고 이제 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원자핵 근처까지 이렇게 쭉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일부의 전자는. 그래서 쭉 가다가, 그럼 이쪽까지 오면 어떻게 되느냐? 원자핵이 있는데, 원자핵은 양성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게 지금 특히 이제 이제 어토믹 넘버가 크니까, 이쪽에 양성자 개수가 많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전화 강한, 그런 이제 플러스 전화가 있는 거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전자는 거기에 인력을 느껴가지고, 이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죠? 가속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가속이 되는데, 가속이 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하를 뜬 입자가 가속을 하게 되면은 빛이 나오게 된다고 그랬죠? 우리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원운동을 하면서 밖으로 빛 뽑아내는 거를 우리가 이제 싱크로트론 레이디에이션, 이제 포항공대에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싱크로트론 레이디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밖으로 이렇게 빛을 내면서 에너지를 잃게 되고,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딱 정지하게 됩니다. 스탑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던 그 전하가 이제 급격하게 감속을 하면서 그 가속도 때문에 나오는 빛, 그 빛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브렘스트랄롱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독일어인데요. 이제 브렘스트랄롱이 영어로는 breaking radiation. 그러니까 그 이제 만들어지는 그 메커니즘이 이제 breaking, 그러니까 속도가 감속이 되면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속도가 감속이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빛이 나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브렘스트랄링에 의해서 밖으로 이제 빛이 나오게 되고요.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굉장히 강하게 감속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센 어떤 그런 이제 그 엑스레이 빛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이와 같이 그 브렘스트롤링에 의해서 나오는 빛의 이제 스펙트럼을 한번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독특한 특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밑에가 이제 그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이제 X축은 뭐냐면 나오는 빛의 그 파장을 이렇게 표시한 거고요. 파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엉스트롱 단위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1옹스트롱, 2옹스트롱, 3옹스트롱 이런 이제 웨이브랭크가 있고요. 다 엑스레이 영역되죠. 그래서 엑스레이 인텐시티를 갖다가 측정을 한 겁니다. 빛의 이제 강도를 측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그 가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양쪽 끝에 이제 가속을 시키는 그런 전압이 있는데 그 전압을 내가 이제 몇 볼트를 가했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실험을 이제 달리한 겁니다. 여기는 단위가 지금 킬로볼트예요. 그러니까 5000볼트, 10,000볼트, 15,000볼트, 20,000볼트, 25,000볼트 이런 전압이 가해졌을 때 꽝 하고 부딪힌 다음에 나오는 엑스레이들의 강도를 갖다가 파장대별로 분석을 한 데이터입니다. 오케이? 자, 보시면은 이제 일단 이거는 이제 우리 앞에서 싱크로트론 레디에이션하고 비슷하게요. 어떤 연속적인 컨티뉴어스한 레디에이션, 그러니까 특정한 파장뿐만 아니라 어떤 전반적인 엑스레이 전체 영역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빛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이게 이제 25,000볼트로 가속을 하게 되면 여기에 보면은 어떤 굉장히 샤프한 그런 엑스레이가 있네요. 이게 캐릭터리스틱 레디에이션인데 얘는 좀 메커니즘이 달라요. 얘는 이제 다른 빛들은 이게 이제 그 가속을 하면서 감속을 하면서 나오는 브렘스트롤링 포톤인데 그 일부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에너지가 이렇게 꽝 들어와가지고 그 에너지가 빛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전자에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돼가지고 그 안쪽에 있는 전자가 굉장히 이제 원자핵과 가까이 있으니까 안정한 그런 전자인데 그게 꽝 하고 이제 부딪혀가지고 얘가 전자가 밖으로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나가 떨어지면 여기 이제 빈 자리, 우리가 이제 그 홀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위쪽에 있던 높은 에너지에 있던 전자가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뒤쪽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수소원자 우리가 이제 배울 때 자세히 배울 텐데요. 이제 떨어지는 그게 이제 전자들이 에너지 준위가 어떤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크리트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어떤 빛의 파장도 아주 어떤 특정한 파장에, 딱 이렇게, 샤프하게, 거기에 이제 모아져 있는,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우리 K, 여기는 앞에 있는 K라는 거는 그게 이제 우리 여러분 보면은 이제 이게, n equal 1이냐, n equal 2냐, 주양자수, 뭐 그런 걸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번에 알파, 베타, 뭐 이런 인덱스를 붙여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그 K 알파 라인, 이걸 우리 K 베타 라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엑스레이를 만들 때 그 넓은 영역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파장의 엑스레이만을 내가 이제 뽑아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는 이 빛을 보통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원자의 K 알파 라인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프리퀀시에서의 딱 그거가 되는 거고요. 그 엑스레이가 되는 거고, 이제 그걸 만드는 거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자, 좋아요. 자, 그럼 그런 거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아까 말한 이제 재미있는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보면은 프리퀀시 쭉 가다가 이제 올라가다가 어떤 맥시멈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는, 프리퀀시 짧아지게 되면은 이제 인텐시티가 약해지는데, 그거는 좋은데, 이게 갑자기 더 이상 어떤 파장 아래에서는 절대로 빛이 나오지 않는 그런 컷오프, 어떤 우리가 이제 잘라지는 어떤 그런 컷오프, 웨이브랭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하는 안 나오는데, 그게 내가 그 에너지를 가속시키는 그 포텐셜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점점점 그 컷오프 웨이브랭스가 더 짧아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뭔가 고전적인 이론으로는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컷오프가 탁 나올 수가 있는가,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앞에서 했던 플랑크의 이제 광자 이론, 포톤 이론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죠. 이게 가장 짧은 그 빛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광자 입장에서는 가장 에너지가 센 빛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웨이블랭스의 빛이 나온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광자의 에너지는 우리가 H 곱하기 여기 있긴 있는데 이게 되는 거고 람다분의 HC잖아요. 그럼 람다가 짧아진다라는 거는 그 포톤의 에너지가 이제 커진다라는 건데 이게 내가 이제
에너지가 커지는 건데, 내가 여기에서 자 들어올 때, 참 처음에 들어올 때 이 전자가 또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결국은 그 운동 에너지가 빛으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그때 생성할 수 있는 가장 최대 에너지의 포톤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죠. 그죠? 자, 그거는 뭐냐면은 얘가 들어올 때 이 가속이 되는 거에 의해서 얘가 이제 그러면 쭉 직선으로 가속이 되니까 이때 이 순간에 얻는 그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0볼트를 걸었다. 그러면은 이제 1000 일렉트론 볼트가 되겠죠? 그죠? 1000 일렉트론 볼트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서 딱 하는데, 그 다음에 감속을 하면서 그 1000 일렉트론 볼트를 갖다가 내가 뭐 어떻게 내가 적당히 나눠가지고 포톤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제일로 강한 에너지가 높은 큰 포톤을 만드는 거는 바로 뭐겠어요? 이거를 그냥 올인 하는 거죠. 올인. 그죠? 이게 1000 일렉트론 볼트를 그냥 통째로 하나의 포톤으로 다 몰아주는 거. 올인하는 거. 그죠? 나눠주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1000 일렉트론 볼트짜리 포톤 10개 만들지 않고 10,000 일렉트론 볼트짜리 포톤 딱 하나 만드는 게 가장 센 포톤을 만드는 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보다 큰 포톤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전자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가 요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거가 바로 이 들어오는 그 빛의 빛이 아니라 전자의 운동 에너지. 그게 다 100% 하나의 포톤으로 갔다고 했을 때 그게 바로 가장 짧은 파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플랑크 이론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25,000 볼트, 그러니까 25,000 볼트를 걸었다라고 하면은 그때 운동 에너지는 25,000 일렉트론 볼트가 되고요. 그게 하나가 전부 다 그 통째로 하나의 포톤으로 갔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H 곱하기 F 혹은 람다분의 HC가 되는 그런 람다를 우리가 계산하면 되죠. 혹은 우리가 앞에서 포톤 에너지하고 람다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한 공식을 한번 편리한 공식을 유도한 적이 있었죠. 앞 시간에. 뭐냐면은 포톤 에너지는 1.240 일렉트론 볼트 오버 마이크로미터의 람다, 혹은 이제 1240 일렉트론 볼트이고 그때 분모가 나노미터로 했을 때의 람다가 되는데, 그럼 요거를 써가지고 25,000 이렇게 해가지고 람다를 이쪽으로 보내고 1240을 25,000으로 나누면은 람다가 얼마가 나오느냐? 0.05 나노미터가 나옵니다. 그죠? 여기 해보시면 진짜 뭐 그죠? 이게 뭐 거의 1250하고 비슷하니까 25,000이니까 0.05가 나오겠죠? 0.05 나노미터니까 엉스트롱으로는 0.5 엉스트롱이 되는 거죠? 어디에요? 바로 여기입니다. 거의 정확하게 실험에서 딱 잘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 컷오프 웨이브랭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오늘의 퀴즈.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10,000볼트로 가속을 했을 때 컷오프 웨이브랭스가 얼마인지 한번 이걸로 공식으로 계산해 보시고요. 그게 실험 데이터하고 위치하고 잘 일치하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의 퀴즈가 되겠어요. 자, 이어지는 이제 다음 현상은 이제 컴프턴 이펙트가 되겠어요. 컴프턴 사람 이름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런 거야.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제 빛이 뭐 입자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를 에너지적인 관점에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에너지가 이제 HF로 양자화되어 있다, 덩어리져 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입자로 되어 있을 것이다. 좋아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입자라고 하면은 꼭 에너지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모멘텀이 또 있잖아요. 우리 입자의 그 대표적인 특성으로. 그렇죠? 어떤 이제 무게 m인 입자가 속도 v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운동량은 m 곱하기 v, p는 mv잖아요. 그런 운동량도 입자에 우리가 분명히 중요한 특성이란 말이죠. 그럼 빛이 만약에 포톤과 같은 입자성을 띠고 있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에너지뿐만 아니라 모멘텀도 있고 뭐 그런 거에 따른 현상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자, 맞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게 에너지가 HF인 그런 광자의 모멘텀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선 고전적으로는 이런 거죠. 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은 EK는,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은 m 곱하기 v니까 요거 두 개를 우리가 합쳐 생각해 보면은 EK는 2m분의 P의 제곱.
이라는 공식이 나오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그런 공식이 나옵니다. 자, 그래요. 뭐 요걸 이용해 보면 그러면 혹시 우리가 이제 에너지 어차피 빛이라고 하는 게 움직이는 거는 뭐 운동 에너지니까 뭐 이걸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좋아요.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이제 P를 갖다 그럼 구하려고 이렇게 우리 바꿔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자, 운동 에너지는 뭐 요걸로 친다고 치고요. 근데 이제 무게가 어떻게 될까? 빛은 무게가 어떻게 되지? 빛은 여러분 라이트잖아, 라이트. 그죠? 라이트면 가볍잖아요. 그 무게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죠? 무게가 m 이퀄 제로로 보는 거가 이제 우리가 타당한 거고요. m 이퀄 제로면 이거 뭐야? P가 0이 되네. 그죠?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입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P고 0이면 정지하는 건데 비정지에 있다? 아니죠. 자, 그래서 뭐 요걸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는 이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게 이걸 쓰면 안 된다라는 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 쉽게라기보다도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 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공식은 뉴턴 역학에서 나온 거고요. 이거는 고전 역학인 거죠. 그러니까 고전 역학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속도가 느릴 때,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훨씬 느린 입자들에 대해서 맞는 공식들이었어요. 자, 근데 빛은 항상 C로 빛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고전 역학을 따르지 않는 거고요. 우리가 고전 역학이 아닌 뭐냐면은 바로 Special Relativity. 빛의 속도에 가까이 가도 맞는 우리가 특수 상대론 Special Relativity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수 상대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그거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뒤쪽에서 우리가 특수 상대론 할 때 그때 이제 보충 동영상에서 설명을 할 텐데 그 특수 상대론에서 어떤 이제 무게 레스트 매스, 그러니까 상대론에서는 무게는 이게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관측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항상 매스, 무게를 말할 때는 정지에 있을 때 얘가 레스트 매스가 얼마냐라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레스트 매스가 이제 M인 그런 입자가 정지 질량이 M인 입자에 대해서 에너지와 모멘텀 사이의 관계, 일명 뭐라고 하냐면은 relativistic dispersion relation, 그러니까 상대론적인 분산 관계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분산 관계식인지는 보통 이제 에너지하고 모멘텀 사이 이제 관계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은 이건 이제 파동의 관점에서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넘어가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건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렇게 주어져요. E는 루트에 m제곱 c의 4승, c는 이 빛의 속도가 되는 거고요. 플러스 그다음 p는 이제 그 입자의 모멘텀이 되는 거고요. p의 제곱 곱하기 c의 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에너지는 근데 여기다가 진짜 전체 에너지를 할 때는 실은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여기다가 더해줘야 되는데요. 그건 잠깐 우리가 이제 무시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요런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속도가 느리든 빠르든 항상 맞는 속도라는 겁니다. 맞는 공식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관계식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입자가 정지해 있다? 그냥 다시 말해 정지해 있다라는 거는 모멘텀이 0인 경우죠. 모멘텀이 0이 되면 어때요? 이 관계식에서 이게서 이제 여기에 뒤쪽 항이 없어지게 되고 m제곱 c의 4승만 남아서 바로 그 유명한 E는 mc의 제곱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자, 그래서 E는 mc제곱이다. 그래서 정지에 있더라도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전 역학적으로는 에너지는 항상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위치 에너지 아니면은 운동 에너지밖에 없는데 운동 에너지가 없더라도 어떤 그 mc 제곱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여러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공식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실은 그럼 요 관계식이 고전 역학의 이 관계식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mc 제곱을 밖으로 이제 꺼냅니다. mc의 제곱을 밖으로 꺼내면은요. 이게 이제 1 플러스 그다음에 m 제곱에 그다음에 이게 c의 제곱이 되겠죠. m 제곱 c의 제곱 그다음에 이제 p의 제곱 맞죠? 잠깐만. mc 제곱 mc의 4승이니까 c의 4승이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요거의 2분의 1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물체가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훨씬 느리다라고 하면은 이 p가 이제 무게 곱하기 빛의 속도인데 훨씬 느리니까 물론 상대론적으로는 다른 거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항이 굉장히 작을 거예요.
그죠? 작으니까 어때? 이것도 우리가 전체를 테일러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테일러 전개를 해보면은 이제 MC의 제곱에 1 플러스 이제 2분의 1의 작은 양이 되죠. 2분의 1의 m제곱 C의 제곱에 P의 제곱이 되고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제 MC의 제곱에다가 2분의 1의 m에다가 이 분모에 m이 가고요. C의 제곱 없어지고 P의 제곱이 되죠. MC 제곱 더하기 2n분의 P의 제곱. 그러니까 레스트 매스 에너지 더하기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MC 제곱은 이제 어떤 우리가 상수 같은 거기 때문에 고전 역학 입장에서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냥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뒤쪽에 운동 2n분의 P의 제곱이 되는 거가 바로 이제 고전 역학의 어떤 그거하고 일치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일종의 correspondence principle이죠. 그러니까 상대론에서 우리가 속도가 빛의 속도에 비해서 훨씬 느려지게 되면은 고전 역학으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나 원리들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이제 그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한번 검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되게 이상하게 보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그런 것들에 이제 잘 이제 이렇게 확정이 될 수 있다. 먼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속도의 해석은 잘 일치하는데, 그럼 이것 대신에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에너지와 모멘텀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뽑아내 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게가, 아까 말한 것처럼 빛은 무게가 없으니까 m 이퀄 0을 하고요. 그럼 E는 뭐예요? 여기서 앞쪽 항이 이번에 없어지게 되고요. E는 P 곱하기 C가 나오죠. 자, 그러면 바꾸면은 모멘텀은 C분의 E가 되고요. 이 E는 이제 포톤의 에너지는 우리가 HF니까 HF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 C라고 하는 빛의 속도라고 하는 거는 람다 곱하기 프리퀀시죠.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없어지고 뭐가 남느냐? 람다분의 H가 나요. P는 람다분의 H.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HF이고 P는 람다분의 H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관계를 끌어내요. 아하. 그러면은 빛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포톤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가 HF이고 이게 입자적인 관점에서의 모멘텀은 람다분의 H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맞는지는 실험 데이터들을 잘 설명을 하는지 갖다가 이제 보면 될 거고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뒤에 다음에 말하는 컴퓨터 이펙트가 이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우선 그 전에 이게 얼마만큼 큰 양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되게 작은 양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가시광선이라고 치면은 P가 람다분의 H인데 플랑크 콘스탄트가 이렇게 되고요. 이 값이 워낙 작은 양이죠. 그리고 이제 람다가 500나노미터니까 값 조금 더 커졌지만은 여전히 1.3 곱하기 10-27승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그러니까 우리가 뭐 MKS 단위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일상생활에 보는 그런 단위라고 하면은 그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작은 숫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레이저 같은 게 센 빛이잖아요. 그런 빛이 1초에 우리가 뭐 3 곱하기 10의 16승계 정도 그 정도의 포톤 우리 앞에서 계산 한번 해봤었는데 그 정도가 이제 들어오는 건데도 그게 다 들어와서 때린다고 해도 그 충격량을 계산해보면은 이거 두 개 곱해봐야 너무너무 작은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걸 보고서 여러분 햇빛 딱 쬐면 따뜻해 뭔가 따끔따끔해 이게 혹시 그 광자의 운동량 아니야? 이게 나랑 충돌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굉장히 저 과한 거고요. 그거는 과한 거고 우리가 이제 그 따끔따끔하게 느끼는 거는 이제 그 열 효과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빛의 어떤 충격량을 느낀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거의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이 운동량을 우리가 이제 일렉트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일렉트론이 이 정도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무게 곱하기 그냥 우리가 속도로 해보면은 그 전자의 속도가 초당 1km 정도 갈 때, 1초에 1km 간다. 이게 빠른 것 같잖아요. 굉장히 느린 겁니다. 실은 이제 그 어떤 우리가 미시적인 스케일에서 보면은 이 정도 속도로 갈 때 우리가 운동량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빛은 빛의 속도로 가죠. 빛의 속도가 어떻게 돼요? 이게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잖아요. 근데 이거는 10의 3승 미터 퍼 세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빛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를 갖다가 이제 그 속도를 갖다가 갔을 때 그 운동량이
이제 전자는 무게가 있잖아요. 그죠? 물론 가볍긴 하지만은 빛보다는 훨씬 더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작은 그런 속도를 가져도 그 운동량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그런 스케일을 갖다가 한번 보셨던 거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눈여겨 봐야 될 점 뭐냐면은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분모에 이제 분자는 상수고요. 분모에 람다가 들어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파장이 짧을수록 모멘텀, 그 빛이 가지는 운동량은 커진다는 얘기고요. 운동량이 크다는 얘기는 뭔가 그거가 운동량에 의한 효과, 충격량을 어떤 충돌을 했다지 했을 때 그 어떤 줄 수 있는 효과가 더 의미가 있어진다. 점점 더 뭔가 더 이렇게 중요해진다.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엑스레이랄지 감마레이 같은 데서는 이 운동량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포톤의 그 에너지하고 모멘텀을 정의를 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실험이 바로 컴퓨턴 실험이 되겠는데요. 실제 실험 장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이제 여기서 카본 타깃이 있고 이쪽에서 엑스레이를 갖다가 쪼이는데 그 엑스레이가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봤던 이제 그런 방식인데 여기서 이제 뭘 이용하냐면 K알파 라인, 그러니까 특정 파장에서 나오는 K알파 라인, 요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몰리브데늄 타깃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특정 파장의 엑스레이를 쪼여서 그 카본 타깃에 이제 들어가서 부딪혀가지고 산란된다고 얘기하는데, 산란돼서 여러 방향으로 이제 빛이 나가는데 각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그 빛의 파장과 인텐시티를 측정을 합니다. 이쪽에서 각도에 따라서 그게 양상이 변해요. 특히 이제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은 그 빛의 파장이 각도에 따라서 이제 0도로 가는 거 말고 다른 각도에서는 그 이제 더블 픽이 생기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원래 들어오는 빛과 같은 파장의 그런 이제 빛이 나오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파장이 살짝 더 긴 그런 파장의 빛들이 이제 각도가 커질수록 점점 더 커지면서, 파장이 더 이게 이제 길어지는 방향이 더 커지면서, 값이 커지면서 이게 이제 인텐시티가 간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설명을 할 때 요런 우리가 이제 스케매틱한 그림을 다이어그램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빛이 들어가서 그 내부에 그 흑연 안에 들어가 있는 탄소랑 이제 부딪히는 거죠. 탄소가 아니라 그 일렉트론이랑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데 거기는 일렉트론을 우리가 이제 거의 정지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이제 그 정지한 그 전자에 이제 빛이 충돌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충돌한 다음에는 그 빛이 이제 어떤 각도,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온 방향으로 X축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X축에 대해서 세타 각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빛이 나가고요. 그때의 파장은 람다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람다가 람다 프라임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람다 프라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론은 이제 파이라는 각도, X에 대해서 파이라는 각도를 가지고서 U라는 속력을 가지고서 이제 가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왼쪽 것과가 이제 그 충돌하기 전이고 오른쪽이 충돌한 다음에서의 그 이제 상황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거 딱 보시면 여러분 일반 물리에서 했던 우리가 일반 물리에서 했던 그런 두 개, 이제 투바디 콜리전,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구슬이 부딪혀서 나가는 거, 그거랑 동일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다르게 에너지가 이제 우리가 이룰 어떤 그런 기작이 없기 때문에 그냥 탄성 충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충돌하기 전후에 우리가 운동량과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를 가지고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들을 끌어내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그 관계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들어오는 빛에 우리가 빛의 그 모멘텀이 이제 람다분의 h, 앞에서 했던 것처럼 모멘텀이 람다분의 h고요. 에너지는 이제 h 곱하기 f니까 hc 오버 람다가 되겠고요. 전자는 처음에는 모멘텀 제로고, 에너지는 이제 레스트 매스 에너지 mc 제곱, 상대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충돌한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모멘텀의 크기와 에너지는 비슷한 식으로 이제 표현되겠고, 자, 일렉트론의 이제 그 모멘텀하고 에너지는 원래는 고전적으로는 이제 모멘텀이 무게 곱하기 속도거든요. 속도가 되는데, 이제 그게 상대론적으로, 이게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론적으로는 그게 이제 무게가 감마라는 팩터만큼씩 스케일링이 됩니다.
이 감마라는 건 뒤에서 우리가 상대로는 이제 배우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양인데, 이거는 뭐냐면 감마는 일단 정의가요. 어떤 뭐 우리 해당이 되는 그 물체의 그 이제 속력을 우리가 이제 u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루트의 1-c제곱 u제곱 분의 1이 되는 이런 팩터가 바로 감마 팩터가 됩니다. 그래서 u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작다, 빛의 속도보다 훨씬 더 작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감마는 1이 돼서 우리가 이제 고전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공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속도가 이제 커질수록, C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이 감마의 효과는 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전적인 우리가 어떤 무게, 고전적으로는 무게라는 거는 변하지 않았었던 거잖아요. 변치 않는 건데, 움직이더라도 정자든. 근데 그런 것 상대론적인 관점에서는 무게가 변해야 됩니다. 감마만큼 스케일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거가 u라는 속도로 이제 가고 있다고. 원래는 고전적으로는 m 곱하기 u인데, 무게가 감마만큼 스케일링이 되는 거고요. 이제 에너지는 원래 정지일 때 우리가 에너지가 이제 mc 제곱이었는데, 그게 에너지가 감마 곱하기 mc 제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은 이 에너지가 뭐냐면은, 이 감마 mc 제곱 에너지가 바로 여기 있는 이거예요. 이제 V는 이제 여기서 없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실은 이제 이 공식에서 우리가 이 모멘텀하고 이 P하고 에너지 관계에서 내가 U를 제거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유도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상대론적으로는 운동량과 에너지가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 그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제 모멘텀하고 에너지 컨서베이션 규칙을 적용을 하고요. 이제 모멘텀은 X방향 성분, Y방향 성분, 그 다음에 에너지 성분, 그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X방향 성분으로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 들어오는 빛의 운동량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람다분의 H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충돌한 다음에는, 이제 포톤의 X방향 모멘텀은 람다 프라임분의 H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론은 감마 MU에다가 이제 코사인 파이를 곱한 거. 이게 됩니다. Y 성분은 처음에는 없었고요. 나중에는 이제 포톤은 이제 사인 세타가 곱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론은 마이너스 사인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합친 거가 0이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Y 방향 성분의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은 들어올 때 처음에는 이제 들어오기 충돌하기 전에는 람다분의 HC 더하기 MC 제곱이 되고요. 충돌한 다음에는 이제 람다 프라임분의 HC 더하기 감마 MC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공식을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세 가지 공식을 얻은 다음에 이제 식을 정리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파이를 우선 없애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걸 좌변으로 옮기고 제곱을 해서 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감마를 또 우리가 적당해서 없앨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은 아주 복잡한 계산은 아닌데 유도 과정 생략하고요. 그러면 이제 람다 프라임 마이너스 람다는 MC 2분의 H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세타는 0에서 파이까지가 이제 범위가 되는 거니까요. 이게 이제 0은 그냥 지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뒤로 그냥 거꾸로 나오게 되면 그게 180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0에서 파이가 되는 거고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어쨌든 간에 이건 양수죠. 그죠? 양수니까. 이제 람다 프라임 마이너스 람다가 양수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인 즉슨, 이제 람다 프라임은 충돌한 다음에 빛의 파장이고요. 람다는 이제 충돌하기 전에 원래 들어왔던 빛의 파장인데, 이게 어때요? 양수라는 얘기는 파장이 길어진다는 얘기죠. 충돌하고 나가는 빛의 파장이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레드시프트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레드는 우리가 빛에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빨간색이 파장이 긴 쪽이죠. 그럼 어떤 게 내 빛이 레드시프트를 했다라고 하면은 파장이 길어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반대말은 실은 블루시프트예요. 블루시프트는 파란색 쪽으로 간 거니까 좀 파장이 짧아졌다. 그걸 우리가 이제 블루시프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우에는 레드시프트가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튕겨나간 그 포톤이 레드시프트가 됐다라는 거고요. 자, 그걸 한번 실험으로 그런지 봐보죠. 자, 보면 이게 측정 데이터들이에요. 자, 보면은 이제 0도, 이거는 직접 이제 그러니까 아무런 충돌 없이 그냥 0도니까 그냥 모든 포톤이 다 전자랑 반응하는 건 아니겠죠. 그냥 그냥 슉 하고서 그냥 나와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나온 것들은 그냥 원래 이게 여기는 이제 점선의 값이, 왼쪽의 값이 원래 들어왔던 0.0709 나노미터 이제 그 파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도가 바뀜에 따라서
이제 원래 들어왔던 그 파장대 빛은 계속 나옵니다. 이제 그게 나온 건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실은 전자랑 충돌을 한 게 아니라 이게 전자가 아니라 굉장히 무거운 입자, 예를 들어서 뭐 원자 핵 같은 거다라고 하면은 그거랑도 충돌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얘가 그냥 마치 우리 벽에 부딪히듯이 그냥 방향만 바꾸지 에너지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무게가 m이 만약에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 이게 거의 0이잖아요. 그죠? 0으로 가는 거니까 파장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런 이제 그 에너지를 잃지 않고서 방향만 바꾸는 빛은 항상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거에 추가적으로 그걸 우리가 다른 빛을 우리가 이제 전자하고 충돌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 새로운 어떤 픽이 세컨드 픽이 있는데 그 픽은 각도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충돌하는 이게 0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80도 쪽으로 가는 건데 그걸로 감에 따라서 파장이 점점점 더 길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레드시프트 하고 있어요, 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요거의 예측과 비슷하고요. 정량적으로 한번 봐보면은 내가 이제 90도로 이게 이제 꺾어져 나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그림으로는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튀어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는 90도가 되면은 코사인 90도는 0이니까 파장의 변화가, 파장이 늘어난 정도가 mc분의 h잖아요, 바로. 자, mc분의 h는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은 0.0024 나노미터가 돼요. 이게 0.0024 나노미터. 그러니까 이게 0.24 나노미터가 되고 여기에서 보면 여기 두 개 사이 차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 들어왔던 거는 0.0709이고 이거는 지금 0.0731 나노미터잖아요. 90도에서 지금 파장이 늘어난 거가. 이 둘 사이 차이가 얼마예요? 0.0022가 되죠. 2 맞죠? 0.0022 나노미터가 돼요. 이게 요 사이 차이가 0.0022 나노미터. 어때요? 이 정도면은 매우 잘 일치한 거죠. 이 길이 다니면서 이거는 지금 불과 옹스트롱으로는 이게 차이가 0.022 옹스트롱이에요. 100분의 1 옹스트롱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갖다가 이 숫자가 물론 두 번째 자리에서 틀리긴 했으나 그러나 이 정도면 굉장히 잘 일치한 겁니다. 그죠? 다른 각도도 여러분 마찬가지가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치하는 걸 봐서는 아하, 이거는 바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빛의 어떤 광자적인 특성, 그러니까 운동량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이제 실험 데이터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을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게, 그러면 혹시 고전적으로, 포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전적인 클래시컬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로는 이게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것이냐? 자, 어떤 부분은 설명이 되고 어떤 부분은 설명이 안 되는 건데요. 자, 이게 보면 뭐냐면은, 이제 고전적으로도 빛이 들어오면은요, 어떤 그 전하를 띤 입자하고 충돌해서 모멘텀을 줄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radiation pressure라는 건데, 고전적으로도. 이게 뭐냐면은, 간단해요. 자, 우리가 전자기판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기장이 이렇게 뭐 오실레이션 하고 있고, 자기장이 또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어떤 순간에 보면은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되어 있는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거잖아요. 자, 어떤 전하가, 그래서 뭐, 우리가 플러스 전하, 쉽게 플러스 전하가 이게 하나 있었다고 치면은, 자, 그 플러스 전하가 여기 지금 어떤 순간에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위쪽 방향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순간적으로 위쪽 방향으로 가속을 하겠죠. 속도가 생겨요, 위쪽으로. 그죠? 속도가 생기는데, 이게 지금 이쪽 방향으로 속도가 생기고, 자기장이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럼 내가, 여러분, V 크로스 B, 그죠? 우리가 로렌츠 포스 우리가, 한번 했었었는데, 처음에. Q2에 플러스 C분의 V 곱하기 B 이랬었잖아요, 이게. 그러면 V 크로스 B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V 크로스 B를 하면, 여러분, 오른손 법칙을 하면은, 이 전하가 앞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자기장에 의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 전기장에 의해서 오실레이션도 하지만은 자기장에 의해서 앞쪽으로 밀리는 거예요. 이게. 밀리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다음번에 가서 전기장의 방향이 뒤집히더라도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전기장의 방향이 뒤집히면은 이제 자기장의 방향도 뒤집히죠, 이쪽으로. 그죠? 그러면서 이게 여전히 앞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빛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얘가 밀리게 됩니다. 이게. 자, 그렇게 되고요. 이게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실 부분은 이게 양전하가 아니라 음전하라고 해도 똑같이 앞쪽으로 밀려요. 이거는 이제 움직이는 방향은 반대지만은 로렌츠 포스도
이제 이게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똑같이 앞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를 띄는 입자는 앞쪽으로 빛이 가면은 진행 방향으로 밀리는 어떤 그런 우리가 힘을 받는다라는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이제 레디에이션 프레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뭔가 모멘텀이 트랜스퍼 될 수 있다. 운동을 그 방향으로 이제 그 방향 빛이 어떤 진행하는 방향으로 모멘텀을 줄 수 있다라는 측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가능한데 여기에서 설명이 안 되는 건 뭐냐면은 이때 이제 전하를 띈 입자가 빛하고 이제 하면서 얘가 진동 운동을 해요. 그죠? 진동 운동을 하는데 그때 그 진동하는 주기는 들어오는 빛의 주기하고 같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걸로 흔들어 주는 거니까. 그죠? 같아야 되니까 이게 지금 전자가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는 그 빛의 그 주파수로 진동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있는 빛이 이제 전하가 전자라고 치죠. 그 전자가 마찬가지로 사방간대로 이렇게 이제 전하를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어떤 오실레이션을 하고 있으면 전자가 오실레이션 한다라는 거는 가속 운동을 하는 거니까 이제 빛을 갖다가 막 이렇게 사방에다가 내뿌리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는 어떤 그런 충돌해서 튀어나오는 빛으로 우리가 관측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움직이는 이 전자의 그 프리퀀시가 들어오는 빛하고 같기 때문에 거기서 나가는 빛도 또한 프리퀀시가 같아야 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프리퀀시가 같다는 얘기는 뭐죠? 파장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F 곱하기 람다는 항상 곱하기 C니까. F와 같으면 람다도 같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고전적으로는 어떤 충돌이라는 게 있고 빛이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건 설명이 되는데 단 그거의 프리퀀시가 똑같은 웨이블랭스가 같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레드시프트는 없다라는 거예요. 고전적으로는. 그래서 레드시프트가 있다라는 거는 고전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분명히 고전 이론이 아니라 우리 양자 이론을 가지고서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한번 볼 부분은 이제 만약에 빛이 엑스레이가 아니라 엑스레이나 뭐 이런 쪽이 아니라 비저블 라이트다. 훨씬 더 파장이 긴. 그래서 500나노미터짜리 내가 비저블 라이트였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러면 우리 똑같은 걸 해보면은 뭐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프리퀀시가 시프트하는 정도 그것 또한 이거랑 이제 비슷한 양이 같은 양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요거는 보면은 내가 500나노미터 원래 이제 그 빛이라고 하면 500나노미터 정도가 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요 정도의 내가 파장이 변했다? 거의 관측이 안 됩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거의 구별이 안 돼요. 비저블 라이트. 여기서는 지금 엑스레이라고 하는 아주 초단파 그러니까 굉장히 그 파장이 그 짧은 그런 빛이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유의미하게 구별이 됐었지만은 가시광선처럼 파장이 긴 거에서는 이 차이는 잘 구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레드시프트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없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큰 에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의 일종의 이제 우리가 커레스판던스 프린시플 같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빛의 파장이 길어진다라는 거는 점점 그 포톤의 에너지가 이제 작아지는 그런 거고요. 우리가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실험하고 이론하고를 봤을 때 이제 우리가 프리퀀시 그때는 이제 X축의 프리퀀시였어요. 그러면 이제 실험으로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론으로는 이렇게 돼서 우리가 안 맞다라고 했었는데 파장이 긴 쪽 혹은 프리퀀시는 짧은 쪽에서는 그게 고전 이론과 양자 이론이 맞았어요. 그 이유가 파장이 길면은 이 포톤의 에너지가 워낙 작아서 거의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H 곱하기 F 혹은 람다분의 H 이게 아니고 에너지죠. 에너지가 H 곱하기 F인데 혹은 이게 람다분의 HC인데 뭐 파장이 짧거나 파장이 원래 프리퀀시가 짧거나 파장이 길면은 이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거의 연속적인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클래시컬한 띠리로 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람다가 길게 되면은 이와 같은 컴프턴 이펙트가 어떤 그런 효과는 별로 그렇게 우리가 그 디텍트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현상이 이제 페어 프로덕션 쌍생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앤더슨이 이제 버블 체인버 익스페리먼트에서 이제 봤던 현상인데요. 이제 여러분 그 액체를 우리가 이제 끓는 점 이상으로 온도를 올리면 기체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온도를 올릴 때 아주 살살살 천천히 올리게 되면은 얘가 여전히 액체 상태로 좀 불안정한 액체 상태로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슈퍼 히티드 리퀴드, 이제 과가열된 액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실은 우리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만 어떤 외부에서 이 섭동이 있어도 약간 건드려주기만 해도 그게 이제 베이퍼가 되는 그런 특성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앤더슨은 그 하이드로젠으로 그와 같은 슈퍼히티드 리퀴드를 만들고 이제 그걸 이제 실험에 측정을 실험을 갖다 했는데, 그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전하를 띤 입자가 거기를 지나가게 되면은 어떤 작은 베이퍼들을 만든다. 그 쭉 전하가 움직이는 궤적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궤적을 남기게 되고, 그걸 통해서 그 전하를 띤 입자의 어떤 무게나 전하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선 이제 이런 이제 궤적을 만들게 되는 또 다른 그거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체인버에다가 이제 그 버블 체인버에다가 자기장을 걸어요. 자기장을 걸면은 이렇게 균일한 자기장이 걸려 있는 데서는 우리가 전하를 띤 입자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원운동을 하게 되죠. 그죠? 여러분들 로렌츠 포스에서 원운동 하게 되는 거 여러분들 아마 일반 물리에서 배우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하면은 얘가 그 무게하고, 실은 이제 정확하게는 무게하고 전하의 비에 따라서, 이 무게하고 그 입자의 전하의 비에 따라서 내가 이제 자기장, 그 다음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게 이제 궤적의 반경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반경을 뭐 돌았느냐, 궤적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런 걸 가지고서 어떤 입자인지 판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봤더니,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이제 그 현상을 뭘 관측을 했냐면은, 코스믹 레이, 그러니까 우주 방사선이라고 이제 항상 우리가 우주에서 떨어지는 건데, 그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입자나 아니면은 그 이제 뭐 빛 같은 거, 포톤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주선으로 내려오거든요. 그 중에서 뭐 그러면 이제 포톤 같으면 굉장히 에너지가 높은 감마선 이런 것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관측을 했어요. 이제 어떤 입자들이 있나, 뭐 어떤 현상이 나오나 했는데, 이분이 봤더니 그 이렇게 어떤 것들이 쌍으로 만들어지, 아무것도 없다가 쌍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관측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원래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쌍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처음에 들어오는 거가 빛이었기 때문에, 빛은 전하를 안 띄잖아요. 전하가 없으니까 어떤 궤적을 안 남깁니다. 인비저블 패스인데, 걔가 가다가 어떤 다른 입자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데, 이게 한쪽 궤적, 이쪽 궤적을, 한쪽 궤적을 보면은 그거는 분명히 일렉트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움직이는 어떤 이 반경이나 이런 걸 분석을 해보면 이거는 분명히 일렉트론인데, 그거랑 똑같은 반경을 가지는 그러면서 반대로 도는 그런 입자가 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그래서 나중에 밝혀진 게 뭐냐면 이게 바로 포지트론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포지트론은 기본적으로 일렉트론이랑 같은 무게와 같은 전하량을 가지는데, 단지 전하가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거에 추가적으로 이 포지트론은 어떤 특징이냐면 엔티매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렉트론이 매터, 우리가 늘 보는 건 다 매터, 물질이고요. 실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상으로는 존재할 수 있지만은 우리 우주는 대부분 다 이제 물질로 채워져 있는 그런 거가 되고요. 이 반물질과 물질이 만나면 큰일 납니다. 이 두 개가 만나면은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없어지고 그게 다 빛으로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는 어떤 그런 입자이다라는 거를 이분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가지고 이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실은 이제 엔티매터, 그러니까 이런 포지트론의 존재는 실은 놀랍게도 그 전에 이론적으로 예측이 됐어요. 이런 입자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누구냐면 디락. 이제 폴 디락이 그 우리가 나중에 배울 이제 슈리딩거 이퀘이션, 그러니까 그 양자역학에서 이제 우리가 물질의 그 파동성을 기술하는 슈리딩거 이퀘이션을 이제 특수 상대론으로 이제 확장을 합니다. 그 relativistic 이제 그 슈리딩거 이퀘이션을 갖다가 제안을 하고 그걸 풀었는데, 솔루션을 봤더니 그 솔루션이 일렉트론도 있다라고 하면은 포지트론도 있어야 된다, 엔티매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가 방정식 상으로 나와요. 그렇게 쌍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게.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한참을 갖다가 이제 다들 막 디베이트가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어떤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입자라는 거, 그건 엔티매터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실험으로 이제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참 약간 충격적인, 그러니까 이론으로 어떤 물질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게 이론으로 먼저 나오고 나중에 실험으로 밝히는 이제 그런 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추가, 좀 잠깐 첨언할 점은 여기서 보면 이렇게 궤적이 일렉트론과 포지트론이 두 개만 있지 않고 하나가 더 추가로 있는 거는요, 이거는 어떤 새로운 전자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라 여기 원래 존재하던 일렉트론인데 어떤 원자에 묶여져 있는 그런 전자일 텐데 이게 때려 맞아가지고 그냥 튀어나오는 이제 그런 제3의 전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게 이제 생성이 된 일렉트론과 생성이 된 포지트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빛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질과 반물질로 이렇게 우리가 물질을 생성을 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페어 프로덕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서 빛으로 소멸되는 걸 우리가 이제 페어 어널레이션 얘기합니다. 자, 이런 과정들이 이제 우리가 그 빛을 갖다가 입자로 취급함으로써 또 우리가 이제 잘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고 또 예측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그젠플로 문제를 하나 풀어보는데 그건 뭐냐면은 어떤 이제 포톤의 미니멈 에너지와 이제 파장을 갖다가 이제 계산하는데 뭐냐면은 그게 일렉트론과 포지트론을 쌍으로 만들 수 있는 포톤의 에너지가 최소 이 정도는 돼야지 쌍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가 얼마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매터하고 엔티매터로 바꿀 수가 있겠지만은 어디까지나 에너지,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보존이 돼야 돼요. 에너지, 모멘텀, 그다음에 전하, 그죠? 전하 같으면은 라이트는 이제 그 빛은 전하가 없으니까 메타하고 엔티메타는 같은 전하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반대, 그러니까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거를 가져야지 소멸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양들이 다 보존이 돼야 되는 거고요. 모멘텀은 약간 트리키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시면 조금 더 그게 나와 있는데 모멘텀은 좀 이제 트리키한 부분이고.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매터와 엔티매터를 만들려고 하면은 그만큼의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게 최소 에너지가 얼마가 되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일렉트론하고 포지트론의 페어를 만들려고 하면은. 그죠? 자, 그럼 일렉트론과 포지트론의 에너지 중에서 우리가 최소, 진짜 아무것도 안 움직일 정도로 가장 최소의 에너지가 뭐냐면 바로 레스트 매스 에너지, MC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 MC 제곱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일렉트론과 포지트론 두 개가 있으니까 두 배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은 이 두 배의, 일렉트론의 무게 곱하기 빛 속도로 곱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이만큼이 나오게 되고요. 줄로는 그렇게 작지 않은데, 일렉트론 볼트로 얘기를 해보면 무려 1메가 일렉트론 볼트, 100만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자, 이걸 포톤의 에너지로 내가 환산해 보면은, 그거의 파장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1240을 갖다가 이제 요거로 나누게 되면은 나노미터로 그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은 이게 1.2 피코미터예요. 피코면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미터는 이거 되는데, 이건 우리가 일옹스트롱이 10의 10승이니까 이거는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엉스트롱이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0.012 옹스트롱, 100분의 1 옹스트롱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죠? 파장이. 저 1옹스트롱도 작은데. 그래서 굉장히 작은 빛이고, 이거는 파장을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제 표를 보면은 그게 이제 감마선에 해당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마선이 들어와서 이와 같은 일렉트론과 포지트론의 페어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전체적인 그런 것들이, 정량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빛을 갖다가 입자로 취급함으로, 포톤으로 취급함으로써 잘 설명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우리가 페어, 이제 프로덕션, 페어 어나일레이션을 사용하는 아주 흥미로운 이그젠플이 있어요. 바로 PET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포지트론 에미션 토모그래피의 약자가 되겠는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전혀, 딴 나라, 이제, 얘기일 텐데요. 이제 좀 연세가 많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암 환자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정기 검진에서 우리가 이제 검사를 받는 이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암세포를 갖다가 이제 추적을 하는 이제 그런, 장비가 되겠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이제 액체를 갖다가 마시는데 그 액체에는 어떤 이제 분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트레이스 몰레큘이라고 하는 게 분자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이 분자에
라디오 액티브한 아이소토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사능을 유출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어떤 뭐 아주 소량이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베타 디케이, 베타 디케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그런 이제 라디오 액티브 아이소토프가 들어가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실은 이제 포지트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원자핵이 이제 붕괴가 되면서 그거 이제 부산물로서 포지트론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포지트론이 딱 나오면은 포지트론은 엔티파티클이잖아요. 이게 반물질 혹은 반입자가 되는 건데 일렉트론에 대한 반입자인데 그러면 포지트론이 나와가지고 그 일렉트론하고 주변에 있는 어떤 일렉트론과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빛이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그거는 이제 실은 근데 물질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이제 뭐 나오자마자 포지트론이 생기자마자 거의 뭐 근처에 뭐 일렉트론 널려 있을 테니까 그중에 어떤 일렉트론이나 그 수 밀리미터 이내에 있는 어떤 그 일렉트론하고 이제 딱 반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 앞에서 우리가 요 에너지 관계식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감마선에 해당이 되는 굉장히 그 센 빛이 밖으로 이렇게 쫙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때 그 감마선이 나올 때가 실은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앞에 생성이 될 때는 이제 한 개로 생성이 되는 걸 얘기했었는데 실은 이제 일렉트론과 포지트론은 거의 이제 우리가 정지한 상태에서 이제 포지트론과 일렉트론은 거의 정지한 상태에서 만났는데 얘네들이 하나의 빛만 이렇게 만약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어때요? 이게 모멘텀 컨서베이션이 안 되잖아요. 처음에 일렉트론과 포지트론은 거의 정지한 상태였는데 하나의 빛만 나오면 이게 모멘텀 컨서베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양쪽으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어떤 두 개의 그런 우리가 이제 감마 포톤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거는 이제 에너지가 앞에서 말한 우리가 여기 있는 이거 1메가 이거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500kilo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감마선에 두 개의 이제 우리가 빛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정확하게 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요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우리가 요런 이제 우리가 이제 트레이스 모레큘 우리가 이제 액체를 삼키게 되면은 걔네들이 실은 이제 어떤 특정한 어떤 이제 성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암세포처럼 굉장히 이 영양소를 갖다가 빨리 흡수하는 그런 세포들에 많이 모이게 돼요.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이제 감마선이 나오고 있는 영역을 잘 우리가 탐색만 하면 여기에 뭔가 비정상적인 세포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특정한 점에서 여기 어느 부분에 이제 암세포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암세포들한테 어떤 게 이제 시그널이 쭉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게 나오는 방향이 뭐 이런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요. 실은 다른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포지션이 하나만 나오는 건 아니고 여러 개 나올 테니까 그 근처에서 어떤 거는 뭐 이 방향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어떤 것도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올 거고요. 뭐 다른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 디텍터가 있어가지고 이 포톤이 나오는 포톤의 어떤 우리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측을 하고 그러면 걔는 선을 그어 보면은 이 자리에서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감지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이제 그 디텍터는 이제 이렇게 쭉 스캔을 하는데요. 이제 어떤 특정한 단면에서 여기에 나오는구나 라는 걸 갖다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고 그걸 우리가 이제 쭉 전신으로 쭉 훑게 되면은 3차원적 이미지에서 어느 부분에 무엇이 있고 어느 부분에서 지금 이게 활성화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서 그 부분에 이제 암세포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정말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뭐죠? 우리가 공상과학에서나 나올 것 같은 이런 우리 반물질 실은 이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의학적으로 정밀한 진단을 하는 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마지막 이그젬플인데요. 다른 교재에서 가져온 건데 정말 우리가 빛이 입자처럼 되어 있다라는 거를 어찌 보면은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1센트짜리 코인 여기에 이제 뭐 링컨 대통령 이제 아마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자, 거기에다 액선을 조사를 하는데 이제 쏘이면은 어떤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뭐 나올 거예요. 이렇게 물질의 밀도랄지 이런 거에 따라서. 자, 근데 그 엑스레이 선을 내가 있잖아요. 굉장히 연하게 앞에다가 막 여러 가지 내가 이제 가림막을 해가지고 굉장히 약한 엑스레이가
입사하도록 그렇게 한번 실험을 해서 찍어보면은요. 이게 찍어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엑스선이 들어와서 이렇게 있고, 이쪽에 이제 우리가 그 엑스선을 갖다가 디텍트 할 수 있는 어떤 필름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 필름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굉장히 약하게 하면은 이렇게 보여요. 점점점점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뭐예요? X선이 그냥 하나씩 이 점 하나가 X선 하나가 도달한 거예요. 그죠? 이건 진짜 약하게 했을 때 나오는 그런 이미지일 텐데, 이런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내가 이제 그 입사되는 양을 좀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게 점점점 이렇게 우리가, 그냥 보는 그런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결국 이거는 뭐냐면 내가 빛을 약하게 했다. 약하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내가 고전적으로는 인텐시티가 약해지니까 마치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는 것보다 좀 연해지는 어떤 그런 거가 돼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고 결국은 마치 우리가 전묘파처럼 이렇게 짜자잔 점점점점 이렇게 찍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뭐냐면 바로 극명하게 빛이라는 거는 바로 포톤들의 집합이다. 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이번 장의 내용을 우리 한번 총 정리해보는 이제 시간이 됐는데요. 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빛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거가 입자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동은 우리가 이제 어떤 파장과 프리퀀시로서 이제 대변되고요. 입자는 어떤 에너지,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멘텀 같은 걸로 대비되는데 그걸 다 가지고 있다. 양면성이 있다. 100% 웨이브, 100% 파티클이 아니라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자, 포톤이 있지만 이거는 순수한 입자가 아니라 뭔가 그 안에 웨이브 네이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그림으로서 우리가 이제 표현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여러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빛은 입자야.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포톤은 입자야. 포톤이 입자인 걸 맞지만은 파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입자이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인터피어런스랄지 디프렉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현상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뭐 같이 한꺼번에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보통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걸 뭐 입자냐 파동이냐라는 거를 한쪽의 특성을 우리가 주로 많이 부각시켜서 우리가 이제 현상을 설명하거나 이해하거나 이제 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실은 우리가 주어지는 환경, 그러니까 그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어떤 물질이랄지 아니면 우리가 관측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장치의 어떤 디멘전 사이즈 이런 것하고 좀 관련이 됩니다. 자, 그걸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상당히 이제 그런 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요트에 타고 있어요. 요트에 타고 있는데, 자, 내가 눈을 가리고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가 이제 어떤 수면파를 느껴보는 거예요. 수면파를 느껴보는 건데, 자, 들어오는 그 우리가 수면파가 파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요트에 비해서 더 길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 출렁임을 느낄 수가 있고, 아하, 이거는 지금 뭔가 내가 웨이브가 파동이 있구나라는 거를 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그런 걸 내가 이제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웨이브다라고 느끼는데, 파장이 되게 짧은 파가 슉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요트가 미처 거기에 반응을 못하고 그냥 쿵 하고서 내가 이렇게 뭔가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 나겠죠. 그러면서 이게 뭐냐, 이게 뭔가 부딪힌 것 같아. 이게 수면파가 아니라 무슨 누가 공을 하나 던진 것처럼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거예요. 그죠? 그겁니다. 뭐냐면은 이 파장에 비해서 내가 어떤 보고 있는 어떤 걸 상호작용하는 물질의 사이즈랄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입자성과 파동성 한쪽으로 우리가 성격이 좀 이렇게 부각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처럼 파장이 길어진 쪽으로 가게 되면은 웨이브 특성이 강해지는 거고요. 파장이 짧은 쪽으로 가게 되면은 엑스레이 같은 감마레이 같은 파장이 짧은 쪽으로 가게 되면은 입자의 특성이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제 그 전통적인 우리가 웨이브 네이처들은 뭐 잘 알고 있으니까 좀 더 파티클 네이처가 또 강하게 나타나는 이쪽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그런 이그젬플들을 봤었고요. 그러나 빛은 어쨌든 간에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X선이다. 그러면은 X선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입자성들을 많이 강조한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이그젬플들을 봤잖아요. 근데 엑스레이가 내가
뭐 크리스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어떤 결정이나 이런 것하고 상호작용을 할 때는 그게 그 결정은 보면은 이제 원자들 사이의 간격이 엉스트롬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빛의 그 파장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제 어때요? 간섭 현상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엑스레이를 통해서 그 간섭 무늬 패턴을 보고서 아, 얘는 뭐 FCC야, 얘는 BCC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엑스레이지만은 그거의 파동성을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엑스레이지만 이게 우리가 어떤 그 디멘전하고 인터랙션 하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좀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이제 비저블 라이트 쪽인데요. 가시광선 쪽은 실은 파동성도 중요하지만은 입자성도 상당히 중요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뭐 설명하거나 이해함에 있어서 그걸 두 개를 갖다가 이제 따로따로 하거나 막 같이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여튼 좀 현상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전자기술 성질에서 여러분들 광학적 특성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어떤 부분은 빛의 어떤 그런 어떤 클래시컬한 일렉트로매그네틱 이론을 가지고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빛의 어떤 그 가시광선의 어떤 퀀텀 네이처를 가지고서 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동시에 다 파악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여러분 끝내기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 그러니까 파동 현상의 대표적인 실험이죠.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를 뭐 입자적인 관점에서 한번 좀 해석을 해보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는 이렇게 우리가 슬릿이 두 개가 있고 그거에 이제 보광이냐 상세냐에 따라서 간섭 무늬가 이렇게 이쪽 스크린에 이렇게 쭉 맺히잖아요. 이렇게 해보면은 그렇죠? 자, 그래요. 지금 우리가 파동의 특성으로는 이런 간섭 무늬가 생기는 건 우리가 잘 이해가 됩니다. 자, 입자적인 특성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근데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극한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거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요거 설명했을 때처럼 빛의 강도를 굉장히 낮춰가지고 아주 뭐 단위 시간당 아주 적은 개수만의 포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이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내가 이제 빛을 약하게 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여전히 우리가 간섭 무늬가 과연 보일 것이냐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개를 내가 이제 뭐 입사를 했다.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막 흩뿌리는 것처럼 나타나요. 우리가 뭐 간섭 무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여기 나올 수가 어렵겠죠. 그죠? 근데 이제 100개를 디텍트를 하고 그 다음 1000개를 하고 10,000개를 하면은 그러면 여기는 점 하나하나가 다 포톤인데 그러면은 여러 개가 모인 다음에야 비로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간섭 무늬가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포톤을 내가 이제 하나 갖다 이렇게 쏴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게 관측이 된 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그 하나를 던진 포톤이 어디에 여기에 맺힐 것이냐, 어디에 있을 것이냐를 나타내는 어떤 확률 분포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하나를 던졌을 때 어디에 이제 있을 것이냐에 대한 확률 분포가 이런 간섭 무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우리가 우리가 빛의 파동 간섭 현상에 의해서 나타난 어떤 그런 빛의 어떤 인텐서티 혹은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파의 앰플리튜드의 제곱이 바로 이제 인텐서티가 되는 거죠. 그 인텐서티, 파동의 관점에서 인텐서티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의 입자를 쏴줬을 때 그걸 갖다가 발견할 확률에 비례하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입자적인 관점에서의 확률 분포, 그 입자가 어디에서 발견될 것인 확률 분포가 파동의 관점에서는 그 파에 여러 가지 간섭이나 이런 거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디텍트할 어떤 인텐서티 혹은 이제 앰플리튜드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보면은 뭐 별 이상한 것 같지 않잖아요. 이제 똑같은 개념이 이제 물질에 대해서, 일렉트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 그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걸 여러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